자,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건축법 설명 드릴게요. 자, 교재 읽어드리지 않고 바로 그림으로 그냥 쭉 설명을 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건축선이 뭐죠? 건축선이 건축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건축선은 대지의 건축을 허용하는,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건축법상 건축선은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원칙. 자,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앞에 쉽죠? 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도비 몇 미터죠? 4m 이상. 소유도비 4m 이상 도로와 그 예정도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죠. 이때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돼요. 단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일 때 4m 이상. 4m 이상, 소유도비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에요. 이게 건축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소유도비 미달되는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선은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예외. 이렇게 되죠? 여기 도로가 2m예요. 2m 도로니까 소유도비 4m에 미달되잖아. 소유도비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어. 양쪽 방향에 대지가 있어. 이거 외워버리십시오. 그냥 뭐. 그림도 그릴 필요 없고, 볼 필요도 없어. 여기 집중하고. 자, 이렇게, 소유도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 기준, 중심선. 이 기준이 기준. 중심선부터 이 조문을 외워요. 중심선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잖아. 양쪽으로 얼마나 후퇴합니까? 소유도비의 2분의 1. 몇 미터죠? 2미터죠. 중심선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으로 2m로 후퇴해요. 2m가 후퇴되는 부분에 점을 연결하면 이 건축선이죠. 양쪽이니까 건축선. 왼쪽도 중심선부터 얼마나 후퇴하면 되죠? 2m가 후퇴된 부분에 점 연결하면 건축선이죠. 자,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입니다.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소유도비 4m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유도비의 2분의 1을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제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도비 미달되는 도로입니다. 역시 3m예요. 3m. 소유도비 4m에 미달되는 3m 도로인데 이번에는 한쪽 방향에만 대지가 접혀 있는 거죠. 반대는 이거의 반대쪽은 하천이거나 철도의 선로 부지이거나 경사지 등이에요. 이렇게 보면 경사지, 철도, 하천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 이게 기준입니다. 경사지나 하천, 철도가 있는 쪽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합니까? 소유도비의 상당한 수평 거리를 몇 미터죠? 4m. 소유도비의 상당한 4m의 거리를 수평으로 후퇴해서 연결하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자, 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이것도 역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가. 그러니까 소유도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후퇴해서 건축선. 한쪽에만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가 있는 반대쪽 하천, 철도, 그리고 경사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후퇴합니까? 소유도비의 상당한 수평거리를 후퇴해서 건축선 지정되고, 그리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이 있어. 지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이 뭐죠? 또 물어도 할 말이 없죠. 대답하십시오. 지정 건축선이 뭐죠? 할 말이 없잖아. 개요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항상. 연습이 안 돼 있고, 그죠? 지정 건축선 저를 보죠. 책에 지정 건축선이 뭔지 안 적어 놓으면 저를 보죠. 이거예요, 이거. 허가권자가, 우리 연제구에서 허가권자 누구죠? 연제구청장이잖아. 구청장이 본래 건축선이 있는데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인가 재량으로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그래.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지정되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게 법 조문이에요. 공부 양이 작으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이 조문이 낯선 거야, 지금.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지정구 수위야. 몇 미터? 4m 이하. 4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우십시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4m 이내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성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정을 수정하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이게 30m 도로야. 4m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30m 도로는 4m 이상이죠. 4m 이상이니까 건축성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건축성이 어떻게 되냐고. 여보세요. 보시고 그 건축상 도로의 소유도면은 4m 이상이죠.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니까. 이게 건축선인데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4m에 미달되면은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은 중심선보다 양쪽으로 2m씩 해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한쪽에만 대지가 있으면은 그 반대쪽 하천, 철도, 경사지로부터 4m부터 해서 건축선이 지정된다고. 그럼 여기는 30m 도로니까 4m 넘어요? 미달돼요? 넘죠? 그럼 건축선이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아니, 4m 이상이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죠. 배고프셔서 말하기 싫으시구나. 이게 본래 건축선인데, 이 본래 건축선 말고, 봐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4m 보면서 허가권자가 연재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어, 건축선을. 본래 건축선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다고. 이거 뭐라 그래요? 지정을 수정하는 거야. 몇 미터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죠? 4m. 4m.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지정할 수도 있고, 4m 지정할 수도 있고. 이게 지정의 수위라고. 허가권자가 별도로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건축수이 있는데 그거 말고 따로 지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정의 수로 이름 붙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지정의 수하고 도로경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 여기요. 포함이 된다고. 그럼 이게 갑의 토지야. 갑의 토지야. 그러면은 여기 건축선하고 지정수선과 도로경선 부분의 면적은 갑의 대지로 인정돼요? 안 돼요? 돼요. 소유도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소유도 허용된다니까? 근데 지정수도 건축선이니까 건축선이 건축을 허용하는 한계선이잖아. 그러면 이 대지의 건축은 이 한계선 안에만 건축이 허용되고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1, 2mm로 넘어서 이렇게 돌출하게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정수입니다. 원칙적 건축선, 소유도비 미달될 때 건축선, 지정건축선 설명 다 했잖아요. 도로부터의 건축선은 안 해요. 나중에 나오면 할 거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선 설명 다 드린 거라고. 그러면 지정수는 조심해야 될 게 딱 3개가 있어. 도시지역에서 지정하고, 4m 범위에서 지정하고, 그리고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되는 거.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건축수는 한번 봐요. 그 162페이지 와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봅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시당 등의 지정건축수 나와 있습니까? 시당 등의 허가권자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수를 뭐라고 합니까? 지정건축수라고 하는 거야. 설명 다 되어 있죠? 시당 등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범위에서 따로 건축수를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 4m 내에서 건축수를 따로 지정합니다. 그때 후퇴하였을 경우에 부분은 대지 면적에 제외됩니까? 산정됩니까? 산입.
지령수준과 도로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그런 뜻이죠. 그 밑에 읽어놔야 되는데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이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건축가 담당하는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단 지표 하의 부분은 제비니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럽니다. 대지분할입니다. 대지분할.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 암기해야 돼, 암기.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을 제한합니다. 주거지역은 얼마죠?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지역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가설건축의 건축이 이제 편집이 여기 되어 있네요. 네, 가설건축의 건축 설명드릴게요. 자, 교재 보십시오, 교재. 그럼 교재 보고 해요. 건축법상 가설건축의 건축 절차도 원칙은 뭐죠?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고, 특례로서 일부 가설건축의 건축은 신고로서 가능해요. 자, 그때 가설건축의 허가 기준은 암기해야 돼, 암기. 가설건축의 허가 기준은 암기할 것. 읽어볼게요.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건축의 건축이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의 건축은 허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허가 기준이 박선에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4개. 그 동그라미 1, 2, 3, 4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동그라미 2번 봐요. 그쪽 가설건축은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몇 층 이하에 허가한다는 뜻입니까? 3층 이하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주고요. 4층 이상인 경우 뒤에다가 가로 열고 3층 이하일 것. 3층 이하일 것. 가설건축의 허가 기준 첫 번째 몇 층? 3층 이하일 것. 그래 허가 나요. 두 번째 출구쪽. 동그라미 3번에 박스 안에 들어와요. 네, 기억번 출구쪽.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줄거요. 또 출구쪽.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또 출구쪽. 전기 등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출구쪽.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가성주택 허가 기준 5개 한 겁니다. 5개. 3층 이하일 것.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전기 등 간성 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 등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이게 허가 기준입니다. 암기. 그럼 존치기간은 이렇게 나오겠죠.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잖아.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몇 년이죠? 몇 해 몇 년이 아니에요. 도시공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공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줄 거예요. 도시공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지. 몇 해 몇 년 연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내려와요. 신고 대상 봅니다. 이번에 재복구부터 줄 거죠. 재복구용 가성축물, 흥행용 가성축물, 전람용 가성축물, 공사용 가성축물은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입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후 착공하면 돼요.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가성축물인데 그 밑에 존치기간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 기억본 꼭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만료일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동그라미에요. 허가권자는 가설건축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가설건축을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일자 등을 미리 알려줘야 돼. 존치기간 만료 일자 등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설건축을 건축주는 30일 이내에 자기 그 가설건축 존치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허가권자로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판단해야 돼. 존치기간을 연장할 건지 철거할 건지. 연장하고 싶으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니언본 나와 있어요. 164페이지. 164페이지 니언본에 봅니다. 존치기간 연장입니다. 자, 가설건축의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자, A 부분입니다. A, B.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죠? 14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보조자료 108페이지 오세요. 보조자료 108페이지 오세요.
보조자료 108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5번 봅니다. 저 밑에 동그라미 5번. 108페이지 동그라미 5번입니다. 108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조자료 10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오시면 저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 5번 별표예요.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의 존치간 연장 나와 있습니다. 줄거요.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의 존치간을 연장하는 방법이야. 공장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의 존치간 연장할 때는 자, 두 번째 줄을 봅니다. 건축주가 첫 번째 줄 끝에 줄 거죠. 건축주가 줄 거죠. 허가권자에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자, 시장 구성의 허가권자잖아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줄 거요. 그 존치 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대죠. 기존의 가설수가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가 되버려요.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그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만료 일자 등을 알려줍니까?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존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은 연장해야 될 것인지 존치기간 만료일 안에 철거할 것인지 결정하겠죠. 그때 허가 대상 가설수의 존치기간 연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4일 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돼. 신고 대상은 만료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공장에 설치하는 가선출은 연장 허가 신청이나 연장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만 안 하면은 기존의 가선출하고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 연장이 이성으로 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에 설치하는 가선출의 존치기간 연장은 연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 특례가 인정되잖아. 네. 그 다음에 요약집 다시 와요. 164페이지. 요약집 164페이지 오셔서 164페이지. 양거로 이번에 보면은 6번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나와 있죠. 네,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거기서 박산에 들어와요. 구조 안전 확인 후 네,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암기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들면 청수가 동그라미 1번 청수가 몇 층? 2층 이상 빨리빨리 줄 것입니다. 2번 연면적 얼마? 200제곱 이상. 높이는 얼마? 13m 이상. 채마 높이 얼마?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10m 이상. 여기까지 암기해요. 그리고 9번 별표예요.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전부 착공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의무 제출 대상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장 넘깁니다. 오세요. 168페이지 와요. 168페이지. 168페이지 오셔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와 있습니까? 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의 높이 제한 9번에 별표할까요? 별표하시고,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 듣죠? 168페이지도 움직이지 마세요. 자, 설명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두 가지 뭐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합니다. 가로구역 단위. 자꾸 따라하면서 외우십시오.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조권 확보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때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설명합니다. 멈추세요. 멈추시고 저에게 집중 설명 들으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설명 듣고 그냥 이해하고 교재 읽으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가로구역이 뭘까요? 가로구역은 길가짜의 길도짜예요.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로 둘러싸이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도로고, 이것도 도로고, 이것도 도로예요. 이것도 도로고, 도로인데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생긴 것을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학원은 가로구역 안에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지 뭐.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나갑니다. 이제 원칙, 허가권자 누구죠? 연제구청장이잖아. 우리 연제구청장은
연제구 관할구에서 이거 도로로 둘러싸이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허가구조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제구청장이 이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는 50m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50m로 높이를 지정하여 구청에서 공고해버리면은 이 가로구역 안에 모든 대지 소유자는 허가권자 지정 공간 50m 이하로 높이자를 만든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를 써 있고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례가 3가지 인정돼 3가지. 이 특례 3가지 외우시고 제목을 어떤 특례가 인정되죠?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죠. 자, 최고 높이를 50m라고 지정 공고했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해요. 완화 적용해 줄 수 있다.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해 놓고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으니까 55m, 60m로 높게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다음 두 번째는 같은 가로구역인데 봐요. 왼쪽은 50m, 오른쪽은 30m. 그러면 같은 가로구역에서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상다르이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서로 다른 높이를 상이한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문 그대로 나와요. 같은 가로구역에서는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하여서 높이 제한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옮겠습니까? X.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너무 쉬운 거야. 알면은 너무 쉽다는 거지. 다음, 특별시 광역시정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관리위에서 특히 필요하면은 특별시 광역시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특별시 광역시정에서는 도시관리위에서 특히 필요하면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하고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도 있다. 3가지를 했잖아. 저를 볼까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첫 번째,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가지 특례가 인정돼. 어떤 특례가 인정되죠? 완화 적용 가능하죠. 또 서로 다른 높이 지정 공고에 높이 제한 다르게 할 수 있죠. 또 특별시 광역시정은 도시관리위에서 필요하면은 특별시 광역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정하여 조례를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하나 제도가 다 된 거예요. 수업유배 완벽하게 끝나버린 건데 뭐. 최근에 이거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를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옮겼습니까? 오, 이런 문장이 들어간 거죠. 근데 너무 고개를 많이 숙여버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제도가 잘 안 보여 이게. 단어하고 숫자만 자꾸 보이고 막 그렇게 되고 암기상만 보이고 막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많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적게 쓰고 많이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는 거지. 한 곳을 오래 보지 말고 필기 적게 하고 분량은 적게 단순히 하고 자료 수집하지 말고 많이 반복하고 그런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조근학분에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또 얘기를 봐요. 책 안 봐도 된다니까. 책 가끔 보고. 책은 집에 가서 실컷 보세요. 밤새. 앞에 보시고 1조건 확보에서 높이 제한. 21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1조건 확보에서 높이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이 2개가 있어. 뭐죠? 이거세요. 전용 주거지역. 21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땅 사서 건축을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1조건 확보에서 건축을 제한받습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1조건 확보에서 건축을 제한받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1조건 같은 건 아주 쉽게 나와요. 제목에서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리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죠. 보세요.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그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을 할 때 말이야.
도로의 대지가 접하고 있는 거죠.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에서 누군가 건축주가 여기 건축을 해버리면은 건축물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여기 일쪽으로 확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여기 어떻게 햇빛을 넣어줄까?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앞으로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정남방향의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까? 건축물 기준으로 정복 기준입니까? 정복 방향의 대지 경계선 이 기준이야, 이거. 정복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을 여기서부터 띄워서 여기에 건축했어. 이 위로 일조권이 확보되잖아, 여기에. 그런 원리라니까. 만약에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1.5m 이상을 띄워야 돼요. 1.5m. 이 높이가 9m 이하이면은 정복 방향의 인접 대지로부터 얼마를 띄워야 되죠? 1.5m를 띄워서 건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m를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 높이, 이 해당 건축물 높이에 2분의 1을 띄워야 돼요. 2분의 1 이상을 띄웁니다. 그러면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가 10m면은 9m를 초과했죠. 해당 건축물 높이 10m의 2분의 1 몇 m죠? 정복 방향 인접 대지로부터 5m 이상을 띄워 건축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는 목적이 답 찾는 게 목적이죠.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를 딱 집중해, 집중. 준주거지에서 건축이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정복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일장거리를 띄워 건축해야 한다. OX? X잖아. 준주거지는 일조권 확보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일조권 확보 대상 용도지역 두 개뿐이라니까. 전용 주거지역, 전주, 일반 주거지역, 일조, 전주 일조, 전주 일조. 그리고 다시 할게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초등학교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OX? 3종 일반 주거지잖아. 3종 일반 주거지도 일반 주거지니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잖아. 여기서는 모든 건축물이니까 초등학교 건축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제목을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납니까? 지금 이 목차를 안 벗어나고 계속 문제가 만들어지잖아. 다시 할게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초등학교 건축물은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일장거리를 띄워 건축해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 정남입니까? 또 정북입니까? 정북이잖아. 여기서 안 벗어나잖아. 이런 거 숫자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건축사가 높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북쪽 대지로부터 띄워서 건물을 앉힙니다. 건물을 어디에 앉히는 것도 건축사가 다 설계 들어가지고 다 그려줘요. 건축주하고 상의해가지고 각도 다 이거 방향 다 보고 다 앉혀줍니다. 건축사가 원하는 고객 건축주하고 상담해서 되도록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그리를 띄워서 법에 맞도록 앉혀준다고.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암기사항은 아니죠. 뭐 암기하고 있다고 손해볼 건 없지만. 자,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데, 잠깐만요. 근데 여기 봐요. 이 동네에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이 동네에 지구 단위 궤국이 지정되어 있어. 지구 단위 궤국이 지정되어 있거나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지구 단위 궤국과 경관지구가 지정되고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 상원에 건축을 할 때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지구 단위 궤국과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돼요. 오세요. 여러분 교재 보조자료 오세요. 보조자료 오세요. 보조자료 저 뒤쪽에 있어요. 120페이지 오세요. 120페이지 오세요. 120페이지. 보조자료 120페이지입니다. 네. 120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20페이지. 자, 가로별 높이 제한.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편집이 되어 있죠? 한번 봐요. 원칙. 허가구조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통령 내 의하는 기준과 질서에 따라서 건축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이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완화 적용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는 도시 관리면서 특히 필요하면 가로 구역별의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도 있죠. 그 밑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이지만 건축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 내려와요. 일조권 확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은 금방 설명했는데 예외 봐, 예외. 예외 보면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A에 해당하면은 A 봐요.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구역. 지구 단위 구역구가 경관지구만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구역구가 경관지구 안의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그 다음에 B번 줄 거예요. 건축협정 구역 안에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럼 잠깐만요. 여기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에 뭐지 지정됐다고?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이 지정되면은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C번 줄 거예요. 건축물의 정복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잠깐만요.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곳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물이 있는 북쪽 대지, 북쪽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라. 그럼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일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도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제한받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경관지구가 지정됐거나 건축협정구역이거나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적인 경우에는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약지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빨리 오세요. 요약지 169. 요약지 169페이지 오세요. 요약지 169페이지.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받는데 그때 공동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다기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제한받게 됩니다. 단 공동주택인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면은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지역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거나 아니면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면은 이 둘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거기 보면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채광 방해에 의한 높이 제한, 인동거리에 의한 제한 나와 있죠?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고, 책장 넘겨요. 넘겨서, 170페이지 봅니다. 170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줄 것이십시오. 2층 이하로서 줄 것이십시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몇 미터? 8m 이하인 건축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높이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소형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는 별표 하나 하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해야 되죠. 공개공지는 세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한번 보실래요? 공개공지는 세 가지를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공개공지. 쉽잖아, 그죠? 공개공지. 쉽기 때문에 나오면 꼭 맞춰줘야 됩니다. 공개공지는.
공개공지는 대지의 일부를 건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공개공지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는지. 자, 그러면은 공개공지는 확보 대상 지역이잖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을 우리 어떻게 외웠죠? 1준이와 상준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1준이와 상준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그리고 중공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면은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 도시화 가능성,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지역, 또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노후 산업단지 이거 신설되는데 올해 노후 산업단지 정비 교재에 쳐 넣어야 되겠는데 요약제 보니까 거기요. 대상 지역 동그라미 4번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4번 밑에 하나 적으세요. 5번에서 노후 산업단지 이거 이번에 신설됐어요. 노후 산업단지 정비,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공개공지확보 대상이 됩니다.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했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공개공지확보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공개공지확보 대상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에 해당해야 돼. 용도가 다음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용도가 어떤 용도에 해당해야 될까요? 외워야 됩니다. 다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그제 다 있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종교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이죠. 이게 공개공지확보 대상 용도라고. 이 용도를 꼭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판매시설 뒤에 봐요. 판매시설 뒤에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가 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자, 그러면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건축물의 규모가 바닥 면적 합계 기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5,000. 바닥 면적 합계 5,000 정도 이상이면은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세 개 확보 대상 지역, 확보 대상 용도, 확보 대상 규모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눈 좀 크게 뜨시고 첫 시간보다 눈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봅니다. 이행강제금 171페이지. 이행강제금 뭐예요? 이행강제금 찾으셨나요? 이행강제금 네, 별표 하나 할까요? 별표 하나 하시고 이분도 작년에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자, 별표 하나 했고 앞에 볼까요?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앞에 봐주세요. 여기요. 서울 강남의 빌딩이 50층 빌딩입니다. 50층 빌딩. 한 층당 임대 수입이 연간 10억. 한 층당 연간 임대 수입이 10억이라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진짜. 재미가 없다. 부자들은 놀래줘야 되는데 부자가 되니까 놀라지도 않네. 10억에. 아니 건물 전부가 아니고 한 층당 연간 임대 수입이 10억이라고 해도 놀래지도 않고. 근데 건축주가 불법으로 3개 층을 증축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반건축물이라 그래. 위반건축물.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 돼. 자, 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제 교재 보고 줄 것이십시오.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나와 있습니까? 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그 밑에 보면 이제 줄 거면 됩니다. 줄 것이십시오. 네. 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어. 두 번째, 한번 봐요. 불법으로 증축 공사 하다가 위반 사실이 발각된 거야.
그럼 계속을 합니까? 공사 중지 명령합니까? 공사 중지. 두 번째, 공사 중지.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위반 건축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증축 공사 끝나고 위반 사실이 발각된 거야. 그러면은 공사 중지 명령해도 소용이 없잖아. 불법으로 공사 다 해버리는데. 그럴 때는 뭐 하죠? 사용 중지나 철거 등 명령하겠죠. 철거 등 조치, 사용 중지 등 조치를 명합니다.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럼 이거 불법 건축물 세개층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면은 건축주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철거합니까? 버팁니까? 왜요? 아까 연간 임대 수입이 10억이면은 세개층이면 30억이잖아. 시간이 돈이니까 철거 명령에도 철거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럼 이제 구청장님이 허가권자는 버티니까 화가 나죠, 이제. 그러면 과태료를 물려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과태료를 통지서 1,000만 원을 받고 건축주는 진짜 놀랍니까? 막 웃습니까? 다 뜯어보고 킥킥킥 웃겠지. 과태료 1,000만 원이 돼. 막 그럴 거 아니야. 여보 과태료 1,000만 원이 돼. 1년에 연간 얻는 수입이 30억인데 그리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딱 내고 또 버팁니다. 구청장님이 이번에 허가권이 어떻게 하죠? 망치로 가서 부셔볼 수도 없잖아.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발합니다. 형사 고발합니다. 검찰청에서 수사하겠죠? 하고 불법 건축으로 입증됐죠? 당연히 입증이죠. 그러면 기소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벌금 때립니다. 경제. 정가 없으면 벌금 아닙니까? 경제사범이고, 그죠? 벌금 500만 원. 이제 벌금 500만 원이 과태료보다 무서운 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니까 이거는 정가자는 아니에요. 근데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아도 정가자 배를 달게 돼요. 배를 달고도 500만 원 벌금 내고 또 웃겠죠. 1년 버티면 30억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철거 명령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다시 한번 하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 제재가 무엇이 됩니까?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이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형벌입니까? 경제적 제재입니까? 경제적 제재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연간 30억이죠. 연간 50억씩 최대 2번까지 경제적 제재를 반복할 수 있어요. 철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이렇게 2번까지는 반복부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한 25억씩 한 2번씩 한 50억씩 이행강제금 때리면은 버팁니까? 손들어야 됩니까? 형벌보다 무서운 게 경제적 제재인 거예요.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행강제금 172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보시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그 시정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제재를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가장 특징은 한 번 부과합니까? 반복 부과합니까? 반복 부과. 형벌과 과태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반복 제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장 큰 장점이죠. 부과 비율을 봅니다. 동그라미 하죠? 금폐율, 용적률 동그라미예요. 금폐율, 용적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허가 무신고 동그라미 하죠? 그럼 몇 개죠? 4개. 그 4개를 중요사항 위반이라 그래.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거나 금폐율과 용적률을 초과 건축하면 그 4개의 위반은 중요사항 위반이야. 중요사항 위반은 이행강제금 산정할 때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몇 퍼센트? 50%를 위반 면적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사항 위반은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위반 면적에 곱한다는 거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요. 니은번에 기타 와요. 기타 위반은 뭐죠? 금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4개를 빼고 나머지 건축법 위반은 기타 위반으로 보는 거야. 기타 위반은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중요사항 위반은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그리고 구분하시라고. 그리고 기억분 다시 올라가요. 자, 위반 면적의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를 곱한 범위에서 또 위반 내용에 따라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게 돼요. 근데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곱하는 비율이 A부터 D야.
이게 2018년도 통째로 한 문제였어요. 근데 곱하는 비율은 안 봐요. 위반 내용이 C번에 와요. 허가야. 허가가 가장 중한 위반으로 보는 거야. 가장 무거운 위반이야. 그래서 얼마를 곱합니까? 100분의 100을 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적률 위반이 두 번째로 중한 위반이야. 100분의 90을 곱합니다. 금표율은 100분의 80. 그리고 신고사항 위반은 가장 경한 위반이기 때문에 100분의 70 그렇게 됩니다. 허가는 100분의 100, 용적률은 100분의 90, 금표율은 100분의 80, 그리고 신고는 100분의 70이 곱하는 비율이에요. 이걸 통째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가중부입니다. 개정된 거예요. 영리 목적 줄 것죠? 영리 목적 위반, 상습적 위반 줄 것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은 가중부과하게 되는데 산정된 금액, 위 산정된 금액을 얼마까지 가정할 수 있죠?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억이면 얼마죠? 2억이에요. 2억이면 얼마죠? 4억이에요. 무섭겠죠? 가중부과입니다. 상습 위반하고 영리 목적 위반자. 그 다음에 내려와요. 부가방법이 나와 있네, 부가방법. 네, 부가방법. 1년에 몇 회죠? 2회 1회입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1회, 농지법은 매년 1회 그렇게 되거든요. 네, 비교해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방법은, 감액을 외워야 되는데, 연면적 60주부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네, 산정된 금액을 얼마를 감액할 수 있죠? 2분의 1까지.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연면적 60주부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꼭 이용해야 됩니다. 연면적 60주부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감액 부과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특별 건축구역 이런 거, 뭐, 건축협정 결합 건축은, 네. 여러분이 복습 좀 해두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네, 주택법하고 농지법으로 진도를 준비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